그래서 이 촬영을 규정할 때 뭐 연출하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그 촬영 관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할 건 뭐 그런 관념적인 얘기들은 아니고 그야말로 기술적인 얘기들을 할 건데, 기술적인 의미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결국에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뭐 인물이나 사물이나 뭐 풍경 따위를 이제 찍는 행위로 나오는데, 그거는 되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이 찰자와 영자라는 의미가 영은 그림자이고요. 그림자라고 했을 때는 결국 그림자가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고, 찰자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합성어로 직역을 해보면 결국에는 빛과 그림자를 모은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기술적인 의미에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도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도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갖다 대면 막 다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카메라라는 도구는 저희 눈은 굉장히 가장 밝은 부분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아직도 눈이 볼 수 있는 범위랑은 되게 불가사의해서 굉장히 넓은데, 카메라라는 도구는 그래 사람 눈을 닮은 거지라고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사람 눈보다 훨씬 축약된 범위예요. 빛을 받아들여서 사물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촬영자가 촬영할 때 뭘 하는 거냐, 핵심적인 게 뭘 하는 거냐, 어쨌든 상에 맺혀야 되잖아요. 촬영이라는 행위는 상에 맺혀야 되니까, 이 상에 맺힐 때 이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범위를 이 사람이 포착하고 있는 사물과 프레임 안에 그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게 촬영이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쉬운 말로, 지금 만약에 바깥에 현재 시간이 밤이 아니고 낮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강의실에서 저 촬영할 때 저 창문을 뒤에 대고 그 앞에 앉은 사람을 찍는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 눈은 그 사람을 보든 말든 바깥에도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의외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사람 바깥에 노출을 맞추면 사람 얼굴이 너무 어두워지고, 사람 얼굴에 이 노출을 맞추면 바깥에가 소위 날른다 그러는데 바깥에가 다 하얗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보면 가장 이제 단적인 예가 이제 창문 대고 찍는 그 샷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사실은 카메라는 굉장히 제한적인, 가장 어두운 부위와 가장 밝은 부위를 볼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게 결국에는 촬영 행위 중에 가장 핵심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사실은 다 필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름이나 디지털이나 범위가 있는 건 똑같고, 사진을 찍어두면 가장 밝은 데랑 가장 어두운 데랑 이렇게 가장 조화롭게 보이는 노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셀 아담스라는 사람이 일종의 10구역으로 존을 나눴어요. 그걸 이제 안셀 아담스 존이라고 보통 촬영 시간 때 되면은 많이 배우는 건데, 자연 풍경을 찍어 놓으면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존 1번부터 자세히 찾아보시면 존 10번까지 여기 어딘가에 다 있을 거예요. 네. 가장 밝은 부분은 아마 이렇게 빛이 광원이 있는 쪽이나 하늘에 그런 쪽이고, 하늘부터 쭉 내려와서 뭐 중간 사물들 있는 부분, 그리고 강, 그리고 이런 그림자 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좀 나눠 놓은 건데, 결국 이게 현대에 넘어와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든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 10단계 정도로 나눴을 때 보통 들어오는 범위라는 게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HDR이라고 해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뭐 이런 공간이 새로 나오면서 좀 다른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노출을 잡을 때 요 기준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나이라는. 그래서 뭐 영어로 돼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5번 가운데
그 촬영을 좀 배워본 사람한테 되게 익숙한 말인데요. 18% 그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18% 그레이가 18%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게 인간이 밝기를 지각하는 게 이렇게 어두운 데서부터 밝은 데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로그 함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 중간 값을 매겨보면 그 50%뭐 이렇게가 아니고요. 18% 그레이가 되고 저게 그 밝게 보통 중간 값으로 기준을 많이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방송국이나 이럴 때 보면은 회색 이런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실 초보 단계 수준이죠. 이게 밝기를 그냥 아주 표준적으로 그냥 잡으려고 그런 카드들을 이용해서 밝기를 잡기도 한데 요게 사실은 그 인물을 찍을 때 동양인 피부톤에 맞는 밝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불을 끄고 어두운 방에 누워 있는 누군가의 장면을 찍는다 이러면은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보통 주광의 밝은 낮에 있을 때 동양인 피부톤이 어느 정도 밝기인가, 그 안셀 아담스 존에서 어느 정도 밝기인가 봤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5번이기도 합니다. 그 양옆으로 보시면 이제 대충 그런 거 보일 텐데 여기 뭐냐면 동양인 피부가 요거를 보시면 돼요. 탄 화이트 스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백인 기준으로 영어 하는 애들이 작성해 놓은 거니까 좀 어두운 백인 뭐 이렇게 된 건데 동양인입니다. 동양인 피부라고 보시면 되고 6번 보면 에버리지 화이트 스킨 이렇게 돼 있어요. 6번이 사실상 저 정도 밝기가 백인 애들 이제 그냥 생으로 있는 하얀 백인 애들 피부 밝기를 그 카메라로 어느 정도 비춰야 되느냐 저 정도 밝기고 4번 보시면 다커 블랙 스킨 이렇게 돼 있죠. 흑인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그냥 이제 딱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확실히 다른 게 우리나라 그 웨딩 사진을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웨딩 사진을 어떤 밝기로 찍냐면 다 6번으로 찍어요. 네, 굉장히 밝게 찍습니다. 동양인들은 좀 약간 그 피부톤이 밝은 거에 대한 약간 판타지가 좀 있는 것 같고 해외 영화들을 보면은 백인들을 6번으로 찍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눌러서 약간 5번으로 만들어놔요. 되게 누리끼리하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약간 그 좀 구릿빛이 돌게끔 그렇게 찍힌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또 이렇게 주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그 좀 지향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포착하는 게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일반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밝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4번, 5번, 6번 이런 존들이 지금 흑백이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사실은 밝기란 건 다 똑같거든요. 이 존들이 사실은 인물을 다룰 때 되게 중요한 밝기의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나머지는 3, 2, 1 떨어질수록 이제 섀도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텍스처가 보이냐 안 보이냐 뭐 이런 디테일들로 0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완전히 퓨어 블랙이고 1번은 약간 디테일이 안 보이고 뭐 이런 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경 혹은 이제 사물을 찍을 때 어느 정도의 지각이 돼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세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6번 이상으로 7, 8, 9, 10 보시면 7번은 굉장히 그 하얀 뭐 백인 피부도 들어가 있는데 요런 햇빛에 비친 뭐 그레이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8번으로 가면 이제 디테일이 하이라이트 이렇게 밝은 부분인데 디테일이 보이는 이런 말들이 좀 보이실 거고 그다음 벽에 햇빛이 비치었을 때 밝은 표면 뭐 이런 말들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사진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그 강가 같은데 이제 표면 이런 데도 이런 부분에 들어가죠. 9번 넘어오시면 흰종이죠, 흰종이. 근데 흰종이 또 어느 정도 그 밝기가 약간 눌려져 있는 거고 10번이 완전 화이트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 자체가 어떤 카메라로 보든
사실 지금도 되게 중요한 기준을 하고 있어요. 이 밝기를 찾아내는 거는 이거는 동영상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사진도 다 비슷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준들의 어떤 것들을 두고 촬영할 때 밝기를 조절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론적으로 할 거는 이 그림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이제 일단은 성공입니다. 일단은 성공인데,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혹시? 보신 적은 없고 보신 적은 없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위에는 카메라를 보시면 두 가지, 대부분의 카메라가 일체형 카메라가 아닌 이상 두 가지 부위로 나뉘어요. 하나는 바디고 하나는 렌즈인데, 이 바디 말고요, 이 렌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링들이 있는데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 개만 있는 렌즈들도 많기는 많아요.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잡는 링이 하나 들어가 있고, 얘가 줌이 되는 렌즈면 줌링이 들어가 있고요. 줌이 안 되는 렌즈면 줌링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개 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조리개라는 게 뭐냐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007 영화 오프닝 할 때 보면 제임스 본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날개가 이렇게 모였다가 벌어졌다가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게 조리개예요. 그 날들이. 그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이 카메라 안에 빛이 좁게 들어오냐 넓게 들어오냐, 이게 조리개거든요. 맨 위에는 조리개 수치에 따른 어떤 화면의 변화들을 표현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셔터 스피드인데, 셔터 스피드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동영상하고 사진하고 좀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확인을 하시고, 사실은 동영상이 노출에 많이 제한이 생기는 거는 셔터 스피드 때문인데, 이거 저희가 좀 이따 알아보고요. 이거는 밑에 이제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화면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걸 표기하는 거고, 마지막은 ISO라는 또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ISO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제일 먼저는 셔터 스피드예요. 셔터 스피드 할 때 사진기 카메라는 집에 혹시 옛날 필름 카메라가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필름 카메라가 있으신 분은 되게 간단한데, 집에 가셔서 렌즈를 떼친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는 부분 앞부분을 보시면 사진기 셔터가 있어요.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샷다 내린다 할 때 그 느낌 아시죠? 샷다 내린다 할 때 그냥 내려갔다 올라가요. 그게 사진기의 단순한 노출인데, 이 동영상은 셔터가 좀 다릅니다. 동영상의 셔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필름 시절에 찍던 동영상의 셔터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반원으로 생겼어요. 외국말은 셔터로 똑같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현할 때 개각도라고 옛날에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왜 그럼 동영상은 뭐가 문제인데 그러냐? 동영상이 뭘까요? 동영상이 뭘까요? 연속해서 찍은 사진. 그렇죠. 연속해서 찍은 사진. 잘 알고 계십니다. 연속해서 찍은 사진을 찍으려면 여기 1초 찍고 한 30초 있다가 여기 1초 찍고 이런다고 해서 동영상은 보이지 않겠죠. 그 사진이 계속 연속적으로 찍혀야 되잖아요. 필름이라는 게 계속 돌아가야지 동영상이 됩니다. 근데 이 필름을 돌아갈 때 얘를 이렇게 열어뒀다 그냥 닫아버리면 필름만 계속 돌잖아요. 그렇다고 열어놓으면 노광만 되고 계속 필름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필름을 막지 하다가 생긴 게 이렇게 생긴 셔터입니다. 이 동영상을 롤 누르면 필름이 계속 돌아가고요. 그때 이 반원이 한번 막았다가 다시 노출시키고 다시 막았다가 노출시키고 이렇게 원 운동으로 계속 돌면서 동영상이 찍혀요. 이 원리가 디지털화 된 게 지금 디지털 카메라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문제인데
뭐 차이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레임 레이트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임 레이트. 요즘에는 그 모니터나 게임할 때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 말 똑같은 말 맞습니다. FPS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프레임 퍼 세컨드예요. 프레임 레이트의 정의죠. 그러니까 초당 프레임의 수가 몇이냐. 그래서 뭐 요즘에 게임할 때 뭐 144 뭐 이런 건데 초당 화면에서 주사율이 1초당 144번을 이렇게 쏜다는 의미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이 프레임 레이트가 몇 개 이제 전통적인 프레임 레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시간이 많다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영화의 프레임 레이트는 보통 24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방송의 포맷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카메라 일단 앉으시고 이따가 같이 할 때 좀 옆자리에 같이 있는 분 앉아주세요. 방송 포맷은 보통 지금 안 하니까 하고님 앉아주세요. 네. 그 방송 포맷은 보통 30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KBS 1TV 드라마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KBS 1TV 드라마를 볼 때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의 느낌 차이 이걸 이미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래도 시각적으로 뭔가 되게 예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화는 24장을 찍고 방송국에서 대부분 보는 포맷들은 30장이 찍히는 포맷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면 다시 필름 시절로 돌아가보자고요. 필름이 있고 여기 24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동영상의 셔터가 이렇게 반원으로 돼 있고 계속 돌아가요. 그럼 필름이 몇 장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왜 그렇죠? 반원이니까 이렇게 필름이 있으면 한 장이 찍힐 때는 여기 되고 얘는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한 장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필름은 계속 돌아야 되니까 24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가 이게 뭐 이상한 수치 같지만 이 필름 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이 찍히기 위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옛날에 필름 시절에는 셔터 스피드라는 게 그 사진처럼 그런 125분의 1초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건 진짜 이게 내렸다 올라가는 이 셔터가 125분의 1초만큼 그 속도로 내려가 줄게 뭐 이렇게 계속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지만 동영상은 이 24장을 찍기 위해서 48분의 1초로 셔터 스피드가 고정이 돼요. 그럼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모션 블러라는 효과가 나타나요. 모션 블러가 뭐냐면 막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동영상은. 움직였을 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은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한순간 멈춰져 있는 걸 포착하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죠. 동영상은 그렇지 않고요. 이 사이에 이 24장이 찍히면 이 사이에 있는 사진들 어딘가에는 이 파일 움직임은 흐리게 보이는 상으로 찍힌 사진들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실 때 뭔가 화면이 좀 부드러운데 약간 느낌이 좀 이렇게 스무스한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시는 게 그 사이사이 사진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24장 찍힐수록 그게 더 모션 블러가 이렇게 또 짙어지고요. 30장 그리고 요즘에는 60프레임도 많이 찍으시니까요. 60장을 오면 올수록 그 사이사이가 선명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주관적인 표현이 다른데 24프레임이 부드러운 영상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60프레임으로 가서 약간 하는 게 왜냐면 눈은 프레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상으로 볼 때. 근데 이 움직임을 할 때 그 흐릿한 게 상이 다 주관적이잖아요. 이게 부드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느끼는 그 효과의 근원지가 사실은 이 셔터 스피드에서 발생하는 모션 블러예요. 근데 이때 이 동영상은
이걸 정하고 얘가 무조건 고정이 돼야 돼요. 이걸 바꾸면 이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4프레임으로 프레임 레이트를 정하고 동영상 찍을게요 해놓고 예를 들면 얘를 뭐 200분의 1초로 바꿨어요. 노출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24프레임으로 하는 효과가 다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러저러한 이런 게 사실은 다양한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그 매체별로 맥락이 있어서 동영상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로 웬만하면 노출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찍으실지 모르겠지만 프레임 레이트를 정하시고 셔터 스피드는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면 고정이 된다. 30프레임을 찍으면 몇이 될까요? 60. 맞아요. 60분의 1초가 됩니다. 60분의 1초. 그리고 60프레임을 찍으면 네, 120분의 1초가 돼야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사실 가장 이상적인 모션 블러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다 계산으로 하잖아요. 디지털로. 그러다 보니까 조절을 할 수 있게는 다 돼 있어요. 옛날에 필름 시절에는 조절을 못 했죠. 이건 뭐 물리적인 거니까 얘가 돌아가면 끝이니까 뭐 할 수가 없죠. 이미 스피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일부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이런 효과 예를 들면 요즘에 유튜버들도 24프레임으로 굉장히 영상을 많이 찍는데요. 24프레임으로 찍을 때 이 효과를 지키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는 잘 안 건들고 셔터 스피드를 건들 때 주로 그 목적은 프로들은 요즘엔 형광등이 많이 없는데 이 조명들이나 이런 기기들을 찍어보면 막 잔상 같은 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보통 저희가 플리커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잡을 때 셔터 스피드를 좀 만지면 주사율의 문제라서 그게 잡힙니다. 그럴 때는 일부 좀 만질 때가 있고 나머지는 노출을 적극적으로 할 때는 사실 잘 안 쓰죠. 근데 이거 좀 유연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거의 움직임이 없는 동영상을 찍으세요. 그럴 때는 어떨까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푸티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막 절대적인 법칙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화면의 효과 그런 걸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셔터 스피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이게 동영상의 가장 큰 거예요. 왜냐면 사진은 뭐 필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그냥 셔터 스피드 속도를 올려버리면 그냥 찍으면 햇빛 아래서도 찍힙니다. 근데 이렇게 동영상을 정해놓고 이제 낮에 나가시면 아이고야 왜 이렇게 밝은겨 이렇게 되면서 찍을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 이 말 셔터 스피드 조리개 이런 말들은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죠? 그렇죠? 안 들어보신 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지금 나가는 내용들이 한번 듣는다 생각하고 좀 스캔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ISO인데 ISO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필름 시절에는 ISO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ISO 옛날에 그 이런 말을 아시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일 텐데 네. 필름 시절에는 감도 측정을 어떻게 했어요? 현성이나 그런 거 있나요? 감도 측정이요. 예. 감도 측정을 따로 하진 않고요. 그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필름 자체에 감도가 정해져 있어요. 필름 시절에 필름을 사보시면 그 앞에 200, 400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희가 네이티브 감도라고 부르는 건데 필름 시절에는 ISO는 조절 도구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름 자체로 이상적으로 있는 ISO가 있고 여기에 ISO로 노출을 조절하겠다 그러면은 필름 시절에도 조절을 할 수 있긴 있었지만 그 필름의 가장 이상적인 그 선명함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ISO를 건드리는 게 보통 아니었죠. 근데 이게 건들기 시작하면서 뭐 필름 그레인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뭐 물론 동일하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 물질에 가지고 있는 ISO란 말이 결국 지금 이미 나왔는데 감도거든요. 빛에 반응하는 이 필름이라는 물질이 빛에 반응하는 감도예요.
이 필름이란 물질에 빛을 쐈을 때 얘가 잘 반응하는 감도가 높아서 잘 반응하는 애면 당연히 빛을 광량을 많이 쬐면은 막 밝게 나오겠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디지털 카메라 되면서 ISO로 들어왔는데 ISO에 그냥 이거를 조절 도구로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긴 해요. 그리고 또 뭐 AI 기술, 핸드폰 이런 게 나와서.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디지털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뭐의 감도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바디에 보시면 센서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 센서에 다 사실은 고유 네이티브 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들이 무한정 ISO를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들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카메라마다 얘가 가장 이상적으로 카메라 회사에서 찍게끔 권하는 ISO 값이 있습니다. 보통 뭐 400, 뭐 200, 조금 뭐 굉장히 그 고감도의 카메라들은 뭐 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ISO라는 건 결국에는 이 감도가 안부 저희가 아까 그 존 시스템 볼 때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을 잘 균형 있게 포착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는 건데 디지털 기기도 별로 다르지 않고 고유 감도가 존재하고요. 이 감도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카메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특징들이 달라져요. 그 스마트폰을 우선은 그 특징들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을 먼저 살펴볼게요. 스마트폰을 먼저 저희가 생각해보면 쉬운데 스마트폰을 불이 꺼져 있는 밤에 그 가족들을 찍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가져다 댔을 때 사진을 찍으시면 요즘 대부분 좋은 스마트폰들을 쓰시니까요. 사진을 딱 찍는 순간 그 보정하기 전에는 자글자글 뭐가 이렇게 끓습니다. 네, 노이즈가 끓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 그 사이에 얘가 다 지워야지 하면서 지워지는 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 ISO로 다 노출 조절해요. 얘는 그 조리개라는 게 없는 애니까 렌즈가 아무리 좋아져도 조리개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조리개가 사실 유명무실한 구조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랑 ISO로 조절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카메라라는 도구가. 그래서 스마트폰은 사실은 ISO를 막 올린 다음에 ISO로 노출을 잡은 다음에 찍고 후에 이걸 다 칠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과정. 그래서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동영상으로 바꿔서 밤에 똑같은 행동을 해보시면 전혀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연산을 할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사진에 국한된 얘기인 거죠. 그래서 ISO는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신호를 올리는 거예요. 그 마이크라는 기계를 저희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마이크라는 기계를 대부분 써보셨을 텐데 마이크라는 기계는 이 음성 파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 전기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어떤 앰프라고 하죠. 앰프를 경유해서 다시 그 전기 신호를 진동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스피커라는 기계로 소리로 다시 변환해주는 과정을 겪거든요. 이때 앰프를 통해서 이 증폭기를 올릴 때 무한정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스피커의 크기와 이 앰프의 능력에 따라서 이 소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화이트 노이즈나 이제 하울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공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마이크가 아무리 좋다 한들 이 증폭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SO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각적인 증폭기. 그러니까 밝기가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일단 올려. 그러면은
뒤따라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고 계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은 이걸 후보정에서 사진은 지우지만 동영상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화질의 그 영상을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ISO 값을 올리면 이런 화질이 저화질로 되는 화면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ISO라는 건 일단 첫 번째 특징으로 일단 화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줘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필름 시절에는 이 물질이라고 예뻤습니다. 이걸 일부러 막 올려가지고 필름 그레인을 넣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질감이 좋아서 막 후보정에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디지털은 그렇지가 않아요. 디지털은 이 입자가 일단 각이 지고 디지털이라는 건 결국 이 네모난 애들 다 이게 선처럼 모아서 선처럼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디지털이라는 게. 이 각이 지기 때문에 일단 예쁘지가 않고 얘네는 또 신호가 색을 틀어버리는 신호가 돼요. 무한정 증폭하게 돼요. 그래서 노이즈가 있는 촬영을 이제 프로급으로 가면 갈수록 극도로 싫어하게 돼요. 자, ISO도 되게 제한적으로 만지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올려야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ISO가 굉장히 고감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아보신 이런 소니사의 카메라들도 이런 야간 촬영에 뭐 그냥 찍으세요 이러고 거의 싶을 정도로 최대한 해놓은 카메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빛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찍었을 때에 ISO를 무한정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보는 거에 차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작게 볼 건데요. 이런 화면들 콘텐츠를 만드실 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능이나 이런 방송국에서 나오는 화면들을 보시면 진짜 ISO 많이 올려놓고 촬영 감독님들인데도 찍어놓은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왜냐면 그건 그 콘텐츠가 그런 화질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 상황에 어떤 웃기거나 그 효과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찍고 편집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는 절대 그렇게 찍지 않죠. 왜냐면 일단 보는 환경이 너무 커요. 다 보입니다. 어느 정도 차일까요? 지금 이 화면도 크다고 하시지만 여러분들 이제 극장 가서 이렇게 나가실 때 직접 앞으로 가셔서 화면을 체감해 보시면 사실 당혹할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홈시어터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정말 부잣집이시면 뭐 200인치 그렇지만 200인치를 만들 수 있는 집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큰 화면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보여요. 왜 이 화면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요즘에는 이제 듀얼 ISO라고 해서 ISO를 이제 두 단으로 나눠 놓는데 ISO 값을 이게 작게 그러니까 ISO 값이 뭐 예를 들면 400이 이 센서의 고유 ISO라고 쳐보죠 저희가. 그러면 뭐 200, 뭐 100, 뭐 125 그 사이에 뭐 1000분의 1 스탑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뭐 800, 뭐 1250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1600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대로 증폭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요. 보통 밖에서 이제 밝으니까 ISO 값을 막 낮추세요. 일단 바깥에 나가면 아이고 ISO 일단 다 낮춰 164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ISO 값이 낮으면 이건 듀얼 ISO나 그냥 일반 ISO나 거의 대부분 카메라의 특징인데 낮아지면 사실은 밝은 부분이 아니고 안부의 디테일이 많아서요.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잘 보존해요. 낮은 ISO 값이. 그리고 높은 ISO 값은 반대예요. 높은 ISO 값이 보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나가면 밝으니까 낮춘다고. 근데 바깥에 예를 들면 구름을 찍는다.
그러면 구름을 더 디테일하게 찍을 수 있는 건 100이 아니고 1000입니다. 대신 밝기는 밝아져요. 다른 걸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걸 고안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대부분 ISO 센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초보들한테 카메라를 쥐고 구름을 찍어보세요, 동영상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찍는 거죠. 구름을 찍으면 이렇게 찍힙니다. 낮은 ISO로 찍으면. 어떤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지 이게 화면이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게 다 달라서 안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얗게 떴다 갑자기 떨어지고 이렇죠. 큰 화면에서 보면 이제 계단 현상 같은 게 생깁니다. 왼쪽은 부드럽게 디테일 같은 게 다 살아있죠. 사실은 구름을 찍을 때 왼쪽처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ISO 값이 그냥 단순히 올리면 밝기가 밝아지고 내리면 밝기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상황에 따라서 잘못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내용이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 면에서 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ISO도 첫 번째 게 노이즈 고려하고 두 번째 그 촬영 환경에 더 맞는, 예를 들면 낮 촬영할 때도 꼭 구름을 찍으라는 법 없잖아요. 낮 촬영할 때 응달 가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그 안에 응달진 데서 디테일을 얼마나 원하냐에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시각적으로 보고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ISO를 다룰 줄 아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4명, 많게는 5명이 운영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 현장에서 촬영팀들은 이제 노출 정할 때 이제 촬영 감독이랑 퍼스트들이 정하는데 보고 뭐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사물들이나 또 가만히 아니잖아요. 한 정지샷만 찍는 경우는 요새는 거의 없으니까 움직였을 때, 뭐 패닝을 했을 때 빛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값이 제일 균형 있는 값인지 고민한 다음에 그냥 거기다 박아주는 거죠. 그래서 박아두고 나머지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게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게 이렇게 제한 사항이 많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ISO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빨리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조리개인데요. 조리개는 그냥 보시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좁히면 어두워지고 넓히면 밝아져요. 근데 이대로라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얘도 화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리개 값이, 그러니까 조리개 값은 보시면 숫자가 낮아지죠. 그리고 조리개가 커진다. 이게 헷갈리실 텐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조리개 값이 구해지는 게 이 구경을 이 철상면에 닿는 거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왜냐면 이 값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구경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네네네. 조이의 값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거리가? 거리에 따라서 막 흐려지고 그래요. 뭐 피사체를 잡는 거리요? 네. 피사체를 잡는 거리랑은 상관이 없죠.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조리개 값 자체는 작으면 작을수록 조리개 구경이 커진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 조리개 값이 작아진다. 그냥 조리개가 커진다로 표현할게요. 그냥 일괄적으로. 조리개가 커졌을 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소위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번역되기 전에 말로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해요.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해서 초점이 맞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점이 맞는 범위.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제가 3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고 여기 앞에 하부님을 찍습니다. 앞에 하부님을 찍을 때 이렇게 찍었을 때 이 2차원 프레임이 찍히지만 이걸 찍는 환경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3차원 공간이잖아요.
이 3차원 공간일 때 조리개 구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데스 오브 필드라는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개념상으로 정확히 이겁니다. 데스 오브 필드가 좁아진다. 그래서 포커스를 표현할 때 샬로우 포커스라는 말을 써요. 얇은, 우리 말로 얇은이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이 조리개 구경이 작아졌을 때는 밝기 자체는 어두워지지만 어쨌든 2차 저차에서 뭐 조명을 치고 해서 맞는 밝기를 딱 했을 때 이 데스 오브 필드가 넓어집니다. 이걸 보통 그 유명한 딥 포커스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화면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화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는 이제 사진이니까 그냥 셔터 스피드로 그냥 조절을 한 겁니다. 조절을 해가지고 찍으면 여기 보시면 지금은 뭐 1점대는 없지만 이 3.5만 돼도 지금 이런 환경인데 저 나뭇잎 뒤를 보시면 굉장히 뿌여져요. 이것도 똑같이 블러입니다. 블러. 근데 이거는 아까 저희가 했던 모션 블루랑 또 다른 종류의 블러죠. 조리개 값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생긴다. 이런 영향을 미친다. 소위 이게 사진으로 처음에 이게 접하실 때 뭐 여친 렌즈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샬로우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아웃포커싱이라는 말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쓸 텐데 그거의 실체가 사실 이거예요. 이거고 더 추가적으로 하면 렌즈가 또 영향을 미쳐요. 렌즈가 이제 망원 렌즈일수록 이 뒤에가 날아가고 굉장히 그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하게 미치는 거는 조리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노출 조절하는 도구는 3개가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셔터 스피드가 있다는데 셔터 스피드는 만질 수가 없고 프레임 연속 사진을 찍는 숫자에 따라서 고정이 되고 감도는 뭐가 이렇게 제한사항이 많네. 가만 보니까 조리개를 많이 만져야 되긴 하는 것 같네. 이렇게 결론이 나실 거예요. 이제 촬영을 하는 행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과 그림자를 모으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카메라로만 찍는 건 전문적인 촬영은 아닙니다. 안타깝게. 그러니까 빛을 결론적으로 다루고 조절을 하는 게 촬영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 때문에 결론적으로 동영상을 찍을 때 이 카메라 자체 도구들로만은 여러분들이 그 잘 찍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잘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럴 때 뭐 내가 조립값을 많이 구경을 넓히고 찍고 싶은데 이럴 때는 빛을 좀 어둡게 해놓거나 아니면 바깥에 야외 촬영이면 햇빛을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ND 필터나 이렇게 저희 햇빛을 막는 선글라스 같은 거 쓰죠. 쉽게 생각하시면 카메라의 선글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도구를 쓴다거나 이런 짓들을 해요. 그런 게 많이 발전해 와서 이미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결국 동영상을 찍을 때는 조리개랑 IS 값을 어느 정도 정하고 조리개로 만지고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환경에 따라서 촬영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단 도구들은 이렇고 여기까지 일단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하고 조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많이 쉬면 좋겠지만 한 10분 정도 한 개 하시고 오셔가지고 실제로 만져보시면서 카메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제가 추가로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카메라를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이 앞에 숫자는 뭐예요? 앞에 숫자는 셔터 스피드. 그리고 N 그다음에 네. 이건 동영상이 아니라서 그냥 셔터 스피드로 노출을 조절해 놓은 거예요. 사진 찍을 때.